감독 김성근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프로스포츠의 가장 뜨거운 논쟁을 상징합니다. 야구판의 심장에 박힌 거대한 물음표 악마인가, 아버지인가. 누구에게는 패배의 늪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손길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선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잔혹한 파괴자였습니다. 우리는 왜 한 사람을 야신이라 부르면서 동시에 세이콘이라 욕할까요? 이 잔혹한 딜레마 앞에서 당신이 믿었던 정의는 완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성근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던진 리더십의 본질적 질문을 냉철하게 해부하고자 합니다.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그의 철학이 남긴 피할 수 없는 유산을 5개의 논쟁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비판이 아닌 결과를 위해 사람을 어디까지 밀어붙여도 되는가에 대한 시스템의 본질을 탐색하는 격렬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김성근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전장에는 언제나 혹사라는 섬뜩한 단어가 섬광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감독 비판을 넘어 프로 스포츠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책임의 마지노선을 묻는 통렬한 질문이며 스포츠 윤리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팬들이 그를 파괴자,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댄 세이콘이라 부르는 데에는 전병두, 권혁, 송창식 등 한때 팀의 필승 캐투였으나 결국 꺾여버린 투수들의 비극적인 커리어가 냉정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혹사라는 단어는 결코 가벼이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팔이 아작났다, 벌투를 시켰다, 자비로 수술하라 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증언과 함께 한 선수의 미래가 송두리째 파괴되었다는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 투수에게 부여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등판 수와 투구 수는 단기적인 전력 극대화를 위한 도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2007년 SK 와이번스 시절 전병두에게 요구된 투구 이닝, 혹은 한화 이글스 시절 권혁과 송창식이 감당해야 했던 믿기 힘든 연투 횟수는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대가는 팔꿈치와 어깨의 비가역적인 소모였습니다. 스포츠 통계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객관적 데이터에 따르면 김성근 휘하에서 압도적인 투구 수를 기록했던 투수들은 다 팀동 포지션 선수들 대비 평균 잔여 커리어가 현저히 짧아졌으며 이는 개별 선수의 의지나 재능 문제를 넘어선 시스템적이고 의도적인 실패라고 일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지도자가 선수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믿고 밀어붙인 행위가 그 끝에서 부상과 커리어 단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학대에 가까운 폭력인가? 더욱이 비판론자들은 선수 생명을 희생시키고도 팀 성적조차 얻지 못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하며 김성근식 리더십의 허점을 공격합니다. 훈련의 혹독함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최소한 압도적인 승리라는 결과를 수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 생명을 파괴하고도 결과마저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무책임한 자원 소모, 즉 폭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과연 승리라는 명분 없이도 인간 자원만을 무한정 소진시킬 권리가 있는가? 이 딜레마는 김성근 리더십의 가장 어둡고 가장 논쟁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그의 악마적 측면을 강력하게 부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혹사 논란을 상쇄하는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는 강력한 반대 논리가 다음 장에서 전개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김성근 감독을 향한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견고합니다. 이들이 혹사를 책임감으로 재해석하는 근거는 단순한 감동이나 성적을 넘어 리더가 보여준 몸의 언어에 있습니다. 그의 팀에서 성공을 거두었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성숙했다고 평가받는 레전드들이 유난히 많은데 이는 그가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말로 하는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는가? 이는 박경환, 정건우 등 김성근 감독 지도 아래에서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증언입니다. 감독이 나보다 먼저 나와 있다. 김성근은 벙고 배트를 직접 잡고
선수보다 먼저 구장에 도착했으며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7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과 선수들에게 강렬한 진정성으로 다가왔고, 이는 지도자의 헌신이 강요를 책임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더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혹독할 때 그의 강한 요구는 강압이 아닌 함께 지는 책임으로 변모합니다. 팀 내부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근 감독은 훈련량을 강요했지만 그 훈련은 언제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선수들의 부상과 힘겨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선수가 스스로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김성근 감독은 사비를 털어 치료비를 보조하거나 이군에 머무는 선수라도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안부를 챙기는 인간적인 유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과만을 위한 기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선수의 인생 전체를 프로답게 바꾸기 위한 투신이었습니다. 그의 훈련은 한 인간의 무력함과 타협하려는 나약한 정신을 부수고 프로 선수로서의 끈기와 냉혹한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훈련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프로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찬사는 헌신을 통해 얻은 정당성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를 탐색하게 됩니다. 과연 혹사란 무엇인가? 강한 요구가 언제는 폭력이 되고 언제는 책임감이 되는가? 그 경계는 지도자의 말이 아닌 행동과 희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근에게 혹사는 고통의 동행이었으며 그는 스스로도 반쯤 죽어가며 선수들에게 고통을 요구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런 투신을 보며 지금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진짜 어른의 모습을 찾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리더가 아닌 고통을 함께 지고 성장을 요구하는 리더. 그의 선수들이 훈련은 힘들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성근은 파괴자가 아닌 마지막 남은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부활하며 논쟁의 균형을 맞춥니다. 혹사 논란의 중심에는 김성근 감독이 카메라 앞에서 고백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도 반쯤 죽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지옥 훈련 철학을 응축한 것으로 리더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장 먼저 고통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금욕주의적 리더십을 드러냅니다. 그의 헌신은 진심이었으며 팬들 역시 팔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책임을 짊어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성근 리더십의 가장 위험한 윤리적 회색지대가 발생합니다. 나도 죽도록 했으니 너희도 버텨야 한다는 그의 논리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지도자의 자기 희생이 집단 희생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순간 팀 내부에는 침묵의 폭력이 발생합니다. 감독의 헌신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선수는 자신이 아프다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두려움과 감독의 진심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이 침묵은 결국 팔꿈치를 망가뜨리고 커리어를 단축시키며 한 인간의 프로 인생을 바꾸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성근식 리더십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개인의 도덕적 의지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대체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감독이 스스로 순교자의 역할을 자처할 때 과학적 데이터나 구단 의료진의 의견, 심지어 선수의 명확한 통증 호소마저 정신력 결핍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화됩니다. 2007년 SK와 2015년 한화 시절 데이터 기반의 부하 관리 시스템은 감독의 필승 의지라는 절대 가치 앞에 무너졌습니다. 감독의 헌신은 팀원들에게 버텨라는 심리적 명령이었고, 이는 공식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우회하는 그림자 통치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혹사 논란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잔혹성이 아니라 리더의 절대적 권위와 헌신이 시스템의 보호막을 무너뜨린 조직 관리의 실패 사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나도 죽었으니 너희도 죽어라는 금욕주의적 논리는 선수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수가 훈련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지하며 위험을 관리할 때 장기적인 동기부여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성군 감독의 방식은 선수를 수동적인 수행자로 전락시키고 감독의 의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군사적 복종만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는 자신의 몸이 경고를 보내도 이를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무시하게 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단지 팔꿈치 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수 생활 이후에도 트라우마나 정신적 소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감독의 고통이 아무리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선수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리더는 앞장서서 무너지는 순교자가 아니라 팀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책임자여야 합니다. 김성군 감독은 개척자로서 극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인적 자본을 보존하는 관리자의 역할에서는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리더의 자기 희생은 타인의 희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리더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김성군 감독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가르쳐준 진짜 어른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와 장애를 남긴 존재입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악마와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첨예한 대립각이며 그의 리더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의 철학은 감동적이지만 그 감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냉정하게 분리하여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판단이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합니다. 김성군 감독에게 훈련은 단순한 기술 향상 수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선수를, 나아가 인간 자체를 통째로 개조하려는 극단적인 철학적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선수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으며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비범한 생존자로 만들어내려는 일종의 인적 실험이었습니다. 그의 훈련은 쇠는 뜨거울 때 때려야 한다는 명제처럼 선수가 가장 고통받는 시기에 가장 강하게 두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명검이 되어 프로의 정상에 올랐고 또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부서졌습니다. 이 처절한 과정이야말로 김성군이 추구했던 개조 가이소의 실체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엘리트보다는 비주류에 주목했습니다. 김성군이 야신으로 불리는 근거는 이미 완성된 스타를 지도한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프로 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적의 선수로 빚어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가 시킨 연습은 단순한 반복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정신적 한계를 재정의하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몸에 새기게 하는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범한 재능보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가 절실합니다. 이 끈기 주입 과정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김성군은 그 끈기를 억지로라도 심으려 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강요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의 리더십 패러다임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 개조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리더는 타인의 인격과 신체를 개조할 윤리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비록 그 목적이 선수의 성공과 생존이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적 소모와 고통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성군 감독은 10년짜리 스타 1명보다 평균적인 선수 10명을 프로 무대에 올리는 것을 선택했으며 이는 단기적인 화려함 대신 장기적인 생존 역량을 선택한 극단적 현실주의의 발현이었습니다. 그의 훈련은 기술이 아닌 생존 철학을 가르쳤으며 이는 프로의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밑바닥 현실을 대변합니다. 김성군 감독의 혹독한 훈련 철학의 뿌리를 파고들면 그 밑바닥에는 야구에 대한 사랑이 아닌 생존에 대한 냉정한 통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야구 열정 때문에 훈련을 시켰다고 믿지만
김성근은 하루를 쉬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생계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평균 수명은 짧으며 10년 동안 벌어 평생을 살아야 하는 현실적 계산은 그의 모든 훈련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잡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부상이나 슬럼프가 곧바로 생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의 세계에서 그는 선수들에게 생존을 위한 투쟁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나? 이 냉혹한 질문은 김성근 리더십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야구를 즐기라는 감성적인 조언 대신 프로는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선수가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커리어가 1년도 못 가 끊길 수 있는 냉정한 시장 앞에서 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다 써가며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강요가 아닌 공동의 책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방식은 분명 가혹했으나 그 누구보다 프로 인생의 현실적인 무게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자유와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적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김성근의 방식이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역설적인 질문이 발생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시대착오적인 리더에게 열광하는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임이 만연하고 위로만이 팽배하며 책임을 요구하는 어른이 사라진 지금 대중은 다시 몸으로 책임지는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김성근 개인의 혹독함이 아니라 위로보다 현실을 가르쳤던 진짜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악마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이 남자의 비극적 딜레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리더십의 공백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깊은 유산인 것입니다.